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과 선비 이용준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준은 밤만 되면 무척 괴로웠지요. 소저, 오늘도 일이 되니 참으로 면목이 없소이다. 김소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련님 이제 10번째 밤이 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인지요? 이용준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 것이 아니오. 그대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오. 다만 이 몸이 그대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니. 혹 도련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에 안으셨을 때도 이러하시옵니까? 무슨 말씀이오. 이 몸이 어찌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소. 김소저는 촛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목선이 그림자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혼이 난 지 3달이 지났건만 아직 부부의 정을 나누지 못하였으니. 내일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소. 알겠습니다. 이제 주무시지요. 이용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문을 짓고 붓을 잡기에는 훌륭한 손이었으나 아내를 만족시키기에는 무력한 손이었지요. 일이 무능한 내가 어찌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자손을 이을 수 있단 말인가. 이용준은 소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열흘이 넘도록 부인과 관계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준이 자신의 무능함에 괴로워하던 그때 행랑채 뒤편 곡식 창고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달수의 알몸은 햇볕에 그을린 구리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의 단단한 팔뚝이 하녀 춘섬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달수 서방 이러다 누가 들어올라요. 마님이 아시면 저희 둘 다 매맞아 죽을 터인데. 달수는 춘섬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춘섬의 저고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지요. 걱정 말게. 마님은 지금 바느질방에 계시고 도련님은 서책 보느라 정신이 없으니.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달수의 입술이 춘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춘섬의 저고리 끈이 풀리며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춘섬은 잠시 저항하는 듯 하다가 이내 달수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춘섬아, 내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도련님은 그저 이것이 좋아서 그러시는 거지요. 어제는 분명 국화를 데리고 행랑채 뒤로 가시더니. 그건 그저 심심해서 그랬던 것이다. 내 마음은 오직 춘섬이 너 하나뿐이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달수는 더욱 대담하게 춘섬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달수 서방은 어쩜 이리 힘이 세고 대단하신지 도련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련님이 뭐가 어떻다는 것이야? 마님이 밤마다 울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시오. 도련님이 그것을 못해서. 그 말에 달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춘섬의 귓가에 더 가까이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며칠 후 이용준은 머슴 달수를 데리고 어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들려온 낯선 소리에 이용준과 달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이용준의 창백한 얼굴에는 기대와 초조함이 교차했습니다. 달수야 들리느냐. 노파가 말한 그 샘물이 분명 가까이 있는 듯하다. 달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 산행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투덜거리고 싶었지만 주인 앞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도련님, 이런 깊은 산 중에 무슨 신비한 샘물이 있겠습니까? 그저 미친 노파의 헛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입을 다물거라.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으나 해결책이 없었다. 이제 이것이 내게는 마지막 희망이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용준은 안개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달수는 한숨을 내쉬며 그 뒤를 따랐지요. 갑자기 안개가 걷히며 놀라운 광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로구나.
푸른 빛을 내뿜는 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풀과 나무들은 유난히 푸르고 생기가 넘쳤지요. 이용주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빛내며 샘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아침 이슬을 먹으면 샘물은 남자의 정기를 되살린다고 했지. 이용주는 주저없이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했지요. 달수야, 너도 마셔보아라. 이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 명령이다. 내 몸종으로서 주인의 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용준의 명령에 마지못한 달수도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며 이상한 푸른 빛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련님, 너무 어지럽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의식을 잃고 샘물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 몸이 내 손이. 아이고, 도련님, 제 눈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제가 도련님이 되었사옵니다. 달수의 몸에 갇힌 이용주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여다보며 경악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몸에 들어간 달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이런 괴이한 일이 분명 그 샘물 때문일 것이다. 노파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용준 몸의 달수는 자신의 새 몸을 살펴보며 점차 당황해서 기쁨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매끈한 손과 깨끗한 의복을 만지작거렸지요. 도련님,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제가 도련님의 고운 얼굴과 양반의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무슨 황당한 소리를. 당장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물을 마셔보자. 두 사람은 다시 샘물을 마셨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은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지요. 이럴 수가. 내가 이 하인의 몸으로 어찌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김소전은 또 어찌 대하고.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제가 잘 모시겠사옵니다. 달수의 말에 이용준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지요. 내 놈이 설마 내 아내를? 이용준 몸의 달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욕망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 이제 저는 양반이고 당신은 하인이옵니다. 세상이 뒤바뀐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기회를 즐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몸을 당장 돌려놓지 않으면 내 놈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인의 몸으로 양반을 협박하시렵니까? 그런 일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법이지요. 이용준은 달수의 몸으로 처음 맞이하는 아침에 거친 집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등은 딱딱한 바닥 때문에 뻐근했고 코끝에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지요. 평생 부드러운 이불과 보료 위에서 자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랑채 밖에서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야,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어서 나오너라. 마구간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달수 몸의 이용주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기이한 경험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지요. 마당에는 자신의 몸을 한 달수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다른 하인들이 공손히 서 있었지요. 이놈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자고 있었구나. 어서 마구간으로 가서 말똥을 치우고 그 다음에는 뒷간을 청소하거라. 다른 하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용주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지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도련님.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삼켜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용주는 마구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더미 같은 말똥이었지요. 처음 삽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팔은 금세 아파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평생 붓만 들던 손으로 무거운 삽을 드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용주는 마구간 청소를 마치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의 몸을 한 달수가 김소저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소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이것이 하인의 삶이구나. 내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이용준이 곡식 자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지요. 달빛에 비친 춘섬의 날씬한 실루엣이 창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달수 서방, 하루 종일 찾았어요. 어제는 어디 갔다 오셨기에 밤새 안 보였던 거예요. 이용준은 당황하여 곡식 자루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섬은 그런 그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리 놀라시나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춘섬은 천천히 이용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용준의 가슴에 닿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지요. 아, 아니 춘섬 나는 지금 일이 있어서. 어머 달수 서방이 오늘은 왜 이리 말투가 점잖아졌나? 평소엔 말보다 내 허리부터 덥석 안고 입을 맞추곤 했으면서. 춘섬의 손이 이용준의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용준은 숨이 막힐 듯한 당혹감을 느꼈지요. 그의 몸 정확히는 달수의 몸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면 정말. 우리가라니. 우리는 늘 이랬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마님이 친정에 가셨으니 도련님도 바쁘실 테고 우리만의 시간이 충분해요. 춘섬은 자신의 저고리 끈을 슬쩍 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이용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이것이 달수와 춘섬의 관계였단 말인가? 내 집안에서 어째 이런 일이. 그러나 이용준의 생각과 달리 달수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춘섬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으로서의 도덕관념과 달수의 몸이 느끼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달수 서방 왜 그리 망설이세요? 혹시 다른 하녀와 있다가 오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춘섬의 입술이 이용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소조 오늘 저녁 진지는 참으로 입에 맞았소이다. 특히 저 생선 요리가 일품이었소. 김소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생선 요리라니요? 오늘은 소고기 산적을 올렸을 뿐인데요. 이용준 몸의 달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지요. 하하, 그러하였지요. 내 장난을 좀 하였소. 소고기 산적이 참으로 맛있었소이다. 도련님께서 요즘 들어 말투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게다가 술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특히 남자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법이지요. 달수는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금 거칠었고 김소전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당혹스러워 보였지요. 도련님 내일 아침에는 김판서댁에서 시문 모임이 있다 하셨는데 준비는 되셨나요? 심은 모임? 네, 지난주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도련님께서 직접 지으신 한시를 낭독하시기로 하셨다고. 이용준 몸의 달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시는커녕 글자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하인이었지요. 아, 그것이 내 몸이 요즘 편치 않아 심은 모임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소.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게다가 도련님께서 그리 소중히 여기시던 모임인데. 내 말이 법이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김소전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용준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거의 없었지요. 도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 미안하오. 그저 피곤한 것일 뿐이오. 오늘은 일찍 자고 싶소.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준은 달수의 몸으로 관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정자를 발견했지요. 그곳에는 자신의 몸을 한 달수와 박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용준은 재빨리 정자 뒤편 수풀 속으로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박대감, 말씀하신 땅 문서는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래 가져왔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찌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박판서는 소매 속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달수에게 건넸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받아 재빨리 살펴보았지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북촌의 땅 3마지기와 남촌의 논 5마지기. 욕심이 과하구나. 이것만 해도 내 가문의 재산이 2배는 불어날 텐데. 하지만 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생각하면 좋다. 내가 서촌에 상점 2채를 더 주마. 대신 이번 조정의 세금 사정에서 내 상단을 빼주는 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이지요. 제 이름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풀 속에 숨어 있던 이용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달수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이용해 박판서와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감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 집 하인 중에 달수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멀리 보내고 싶습니다. 하인 하나쯤이야 쉬운 일이지. 내 남쪽 농장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용주는 자신의 운명이 달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의 차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가 이용준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모습인 자신의 말을 박판서가 들어줄 리는 만무했지요. 이대로라면 내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반드시 내 몸을 되찾아야 한다. 다음 날 저녁 이용주는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행랑채 뒤편에서 하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들은 작은 불빛 아래 둘러앉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이용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춘섬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마님이 찾던 비녀를 국화가 훔쳤다고 살짝 귀띔해드렸지. 그랬더니 마님이 국화를 불러 꾸중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던 도련님이 글쎄. 하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용주는 자신이 모르는 집안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으며 당혹스러웠지요. 아이고 춘섬이 내가 또 그런 짓을. 하지만 국화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으니 당연한 일이지. 이봐요, 삼돌 아저씨. 제가 어떻게 마님의 첫째 시녀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국화는 도련님 앞에서 저를 험담했다고요. 이용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인들 사이에 이런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니 그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지요. 그때 한 젊은 하인이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양반들이 먹는 고급 과자와 술이 들어 있었지요. 오늘 대감댁에 다녀오면서 주방에서 슬쩍 해왔어. 모두 같이 나눠 먹자. 하인들은 기뻐하며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주는 주인 몰래 음식을 훔치는 것에 화가 났지만 문득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달수 서방, 어디 계셨어요? 이리 와서 같이 드세요. 이용주는 망설이다가 하인들의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용준에게 술과 음식을 건넸지요. 달수야, 요즘 도련님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용주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도련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내키지 않으실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래도 달수 서방은 도련님 곁에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이용주는 하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인 몰래 작은 자유를 누리는 모습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용주는 우연히 유명한 무당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지요. 산길을 헤매다 겨우 찾아낸 무당 그멀의 집 앞에서 이용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지만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문 앞에는 기이한 부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용준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이용준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30 중반의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인의 모습을 한 양반이 찾아왔구나. 이상한 일이로다. 이용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멀이 이미 그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했지요. 무당님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내 몸은 하인이지만 내 눈빛과 자세는 양반의 것이야.
이런 불일치는 쉽게 보이는 법이지. 이용준은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용준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며칠 전 신비한 샘물을 마신 후 하인 달수와 몸이 바뀌었습니다. 금월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이용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증명해보게. 자네가 진짜 양반이라면 사대부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아라. 이용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유려한 목소리로 한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른가?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청산처럼 푸르게 살다가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가리라. 금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유려한 시였지요. 과연 내 말이 사실인 것 같구나. 그 샘은 천년에 한 번 영험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야. 내가 마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이 응결된 영물이었던 것이지. 이용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금월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샘물은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영물이지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정기가 만나 생겨난 것이라 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래 몸으로 돌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월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청동 거울을 들어 이용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달수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눈빛은 분명 이용준의 것이었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샘물을 다시 마셔야 합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마셔야 하죠. 보름달이요. 언제 뜹니까? 일주일 후면 보름이 되지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름이 지나면 영물의 효력이 사라져 영원히 그 몸에 갇히게 될 것이옵니다. 이용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그것도 달수를 설득해 함께 샘물을 마셔야 한다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달수는 지금 제 몸을 차지하고 양반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찌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 그의 욕망을 이용하시면 되지요. 금월은 작은 주머니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이용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환각을 일으키는 약초이옵니다. 이를 술에 타서 그에게 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기 쉬울 것이옵니다. 이미 양반의 맛을 봤으니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속임수를 써도 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몸을 되찾는 일에 어찌 정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이미 당신의 명예와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판서와 달수의 비밀 거래를 떠올렸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의 정기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지요. 지나친 걱정과 수치심이 당신의 기운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용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금월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지요. 하인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다시 없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이용준은 박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갑작스러운 개짖는 소리에 이용준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달수의 몸으로 박판서 댁에 심부름을 온 척하며 잠입했지요. 품에는 이용준 가문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판서의 서재에서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한다. 내 몸도 찾고 그들의 음모도 막아야 해. 그런데 그때 저택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 이용준 도련님께서 박대감께 보내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무척 급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이용준을 살폈지만 편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준은 그 틈을 타 저택 뒤편으로 몸을 숨겼지요.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이용준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침입한 뒤였습니다. 이용준은 몸을 낮추고 박판서의 서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용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춘섬이 서 있었지요. 달수 서방 여기서 뭐 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이용주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춘섬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야? 저는 마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런데 서방은요? 이용주는 잠시 망설이다 춘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서재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박판서와 우리 도련님이 불법 거래를 하고 있어 그 증거를 찾으려는 거야. 춘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쪽 경비를 유인할 테니 서방은 그 틈에 서재로 가세요. 춘섬은 교묘하게 경비의 주의를 돌렸고 이용주는 그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랍을 뒤져 박판서와 달수의 거래 문서를 발견했지요. 여기 있구나. 그가 문서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판서가 서재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용주는 잽싸게 서재를 빠져나와 춘섬의 도움으로 박판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이용준의 부인 김소전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방문이 열리고 이용준의 모물한 달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소? 밤이 이미 깊었는데. 김소전은 남편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오늘 박판서 댁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이용준 몸의 달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소저 옆에 앉았지요. 그저 사소한 일이오. 그런데 그것은 왜 묻소? 박판서는 조정에서 비리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런 분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용준 몸의 달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옮겨 술을 따랐지요.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세상 일이란 것과 속이 다른 법이오. 도련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도련님께서 제게 읊어주셨던 시를 기억하십니까? 이용준 몸의 달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하인이었기에 이런 질문은 치명적이었지요. 그런 옛일을 왜 갑자기? 그저 그리워서요. 도련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피곤하니 다음에 들려주겠소. 김소전은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 들어 도련님께서 모습이 전과 너무 다르십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셔요. 무슨 말씀이요? 예전에 도련님이 저를 대할 때와 요즘 저를 대할 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요즘 도련님은 너무 낯설고 다른 사람 같아요. 이용준 몸의 달수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용준의 몸을 하고 달수는 마님에게 접근을 해보았지만 마님은 처음부터 달수를 거부하였지요. 여자의 무서운 촉감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이용준은 춘섬과 함께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보름달이 뜨기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달수를 그 샘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멀은 작은 화로 위에서 약초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이용준과 춘섬을 번갈아 살폈지요. 사내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그 달수라는 자는 여색과 권력에 약하다 하셨으니 맞아요. 달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하인 신분을 벗어나 양반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에게도 늘 욕심이 많았지요. 이용준은 춘섬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어색했지요. 그렇다면 어떤 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보름달 밤에 그 샘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린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떻겠소. 그 의식에 참여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오. 제가 그에게 직접 말하겠어요. 달수는 제 말이라면 의심 없이 믿을 테니까요. 이용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섬과 달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미 샘물의 효과로 양반을 경험했으니
이 약초를 술에 타서 주십시오. 환각을 일으켜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옵니다. 금월은 작은 주머니에 말린 약초를 담아 이용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유혹하겠어요. 의식을 아름다운 무녀들이 한다고 하면 더욱 솔깃해할 거예요. 춘섬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도련님,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진짜 도련님이라는 걸? 달수는 제가 잘 알지만 그가 아무리 도련님 흉내를 내도 그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소. 내일부터 그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소문을 내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를 샘으로 유인하시오. 나도 그곳에 가서 의식을 준비할 것이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신이 자신을 찾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다음 날 늦은 시각 달수의 몸으로 이용준은 자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재에서 달수가 숨겼을 비리 문서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박판서와 이용준의 몸을 한 달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에 이 서생 큰일이 생겼네. 조정에서 우리의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런 일이? 박판서는 초조한 표정으로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지요. 누군가 우리 거래 문서를 가져갔다는 보고를 받았네. 자네 집안에 의심스러운 자가 있는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증거를 찾아 없애야 해. 내일 아침 일찍 관리들이 수색을 나올 수도 있어. 그 전에 모든 문서를 찾아 불태워야 하네. 숨어있던 이용준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직 그의 몸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었지요. 내일이면 보름달이 뜨는 밤 그가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네 집 하인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해. 특히 그 달수라는 놈, 그놈이 요즘 수상쩍게 행동한다고 들었네. 네, 그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멀리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박판서가 떠난 후 이용준은 땀을 흘리며 서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춘섬을 찾아 급히 달려갔지요. 춘섬아 계획을 당겨야 해. 박판서가 내일 아침 수색을 나온다고 해. 그러니 오늘 밤 달수를 샘으로 유인해야 해. 하지만 보름달은 내일 밤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 밤 달이 거의 차오를 테니 효력이 있을 거야. 금월 무당에게 빨리 전가를 보내. 춘섬은 급히 달려갔고 이용준은 달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내 몸을 되찾고 박판서의 비리도 밝혀내야 한다. 그날 밤 춘섬은 이용준 몸을 한 달수를 데리고 산속 신비한 샘으로 데려갔습니다. 춘섬아, 정말 이 의식이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냐? 그녀는 달수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금월 무당님이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의식이라 하셨어요. 이 샘물에 보름달 기운이 깃들면 마시는 이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단 말이냐? 그때 금월이 화려한 무복을 입고 몇 명의 무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향로가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퍼졌지요. 이 의식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진정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옵니다. 달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달이 샘물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기 전 신께 경배하기 위해 모두 술잔을 들으시오. 금월은 여러 개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2개의 잔에는 이미 샘물이 섞여 있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거의 차오른 달빛이 샘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금월은 2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신비로운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전기가 만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춘섬은 긴장된 표정으로 달수와 무녀로 변장한 이용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요. 모두 술잔을 비우시오. 그러자 이용준의 몸을 한 달수와 무녀로 변장한 이용준은 샘물을 마셨고 나머지는 술을 마셨지요. 2 사람이 동시에 샘물을 마시는 순간 샘물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2 사람을 감싸며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켰지요.
이용준과 달수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춘섬이 이용준에게 달려가자 금월은 춘섬을 말렸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푸른 빛이 점차 사그라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그것은 더 이상 달수의 거친 손이 아닌 자신의 섬세한 손이었습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이 돌아왔어. 이용준은 흥분하여 무의의 옷을 벗어 던졌지요. 그러자 잠시 후 달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요. 안 돼. 내 양반의 몸이 다시 이 천한 몸으로 돌아오다니. 이용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월 무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관아 대청마루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용준은 단정한 선비 차림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땀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박판서가 있었지요. 주변에는 여러 관리들이 모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용준은 자신이 수집한 비리 증거 문서를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지요. 이 문서들은 박판서께서 지난 3년간 불법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세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용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이 서생 자네가 미쳤나?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인가? 이용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혹되어 그릇된 길에 발을 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관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판서는 점점 더 초조해졌지요. 이 문서들은 다 조작된 것이다. 이자는 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암행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용준에게 다가와 문서들을 자세히 살폈지요. 이 문서들은 이미 조정에서 확인한 것들과 일치합니다. 박판서 당신은 이제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고 조사를 받게 될 것이요. 박판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용준을 노려보았지요. 이 배신자, 내가 이렇게 나를 팔다니.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할 뿐입니다. 암행어사는 이용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의 용기에 감탄하네. 비록 잠시 그릇된 길에 발을 들였으나 스스로 바로잡은 것은 참된 선비의 자세라 할 수 있지. 이용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인의 몸으로 살았던 날들의 경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지요. 한편 그날 밤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이용준은 부인 소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저,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신지요? 김소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이용준을 향해 돌아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도련님께서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비록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용준은 놀라서 김소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통찰력에 새삼 감탄했지요. 어찌하셨소? 부부 사이에 어찌 그런 변화를 모르겠습니까? 말투, 행동, 눈빛, 모든 것이 달랐어요. 당신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구려. 당신이 첫날부터 달수를 이상히 여겨 침소를 피했다 들었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안심하시구려. 그리고 소저, 나의 불찰을 용서하시구려. 도련님,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한 부부가 되지 못했지요. 도련님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부담을 느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인의 말에 이용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소저를 실망시켜드려 미안하오. 김소저는 천천히 이용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지요. 도련님,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월 무당님께서 주신 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소저께서 어찌 그것을? 춘섬이 말해주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어요. 도련님께서 하인의 몸으로 지내신 경험에서 배우신 것처럼 정보를 서로 공유하길 바래요. 이용주는 아내의 넓은 이해심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김소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소저 내가 하인으로 지내며 깨달은 것이 있어. 지나친 걱정과 체면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이용준의 부인 소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집와 처음으로 첫 경험을 하였지요. 헌데 그의 능력의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을 맛본 듯 짜릿하고 황홀하였지요. 그동안 이용준의 가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원에는 이용준과 달수가 앉아 있었지요. 이용준은 달수에게 차를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수야, 내가 그동안 집안일을 잘해주어 고맙다. 특히 행당채 수리를 내가 맡아서 하니 훨씬 일이 수월해졌구나. 달수의 표정이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편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 몸으로 있을 때 저지른 일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내게 사과할 것이 있다. 그동안 하인들의 고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많더구나. 며칠 동안 내 몸으로 지내며 비로소 알게 되었단다. 이용준은 달수를 용서하고 예전처럼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소저와 춘섬이 정원 반대편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과 친근감이 느껴졌지요. 김소저는 춘섬에게 비단과 은비녀를 건넸습니다. 비단은 춘섬을 위해 김소저가 직접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춘섬아, 이것은 내가 도련님을 도와준 보답이란다. 내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이 큰 위기에 처했을 거야. 춘섬은 감동하여 두 손으로 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너무 과분하십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께서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 도왔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이 집안의 가족이야. 이용준은 달수와 대화를 마치고 김소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소저 오늘 저녁에 금월 무당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정식으로 우리 가문의 보호를 의탁해보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당신을 살렸으니 우리 가문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이용준과 김소저는 두 번째 경험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발 살살 좀 하셔요. 어젯밤은 죽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소. 정말 미안했구려. 한때는 안 돼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까 걱정이 되옵니다. 아, 알겠소. 내 소저가 죽지 않을 만큼만 살살하리다. 그날 밤도 부인 소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금월의 처방이 유효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용준은 뜻하지 않게 머슴이 되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용준으로 돌아왔을 때는 강한 남자가 되어 돌아왔지요. 그러니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남자 이용준은 부인 김소저와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